2024년 7월의 서울은 거대한 가마솥이었다. 아스팔트는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듯 이글거렸고 매미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울어댔다. 이런 날이면 나는 내 작은 빌라 2층, 동남향의 이 작은 집이 원망스러워지곤 했다. 오전에 잠시 들었다가 사라지는 햇볕 대신 오후 내내 서쪽에서 넘어오는 뜨거운 열기가 이 좁은 공간을 찜통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보, 당신이 이걸 사주지 않았으면 나는 이 여름을 어떻게 났을까요? 나는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 끝에는 15년 전 우리가 큰맘 먹고 장만했던 낡은 벽걸이 에어컨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떼올떼올 에어컨은 마치 천식 환자처럼 힘겨운 소리를 내며 찬 바람을 토해냈다. 나는 이 늙은 기계가 내 늙은 몸과 같다고 생각했다. 언제 고장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위태로운 동지. 그래서 나는 이 에어컨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하루에 딱 2번, 가장 더운 오후 2시와 잠들기 전 밤 9시. 정확히 30분씩만 마치 귀한 보약을 마시듯 에어컨을 켰다. 나는 주방 타이머를 30분에 맞추고 에어컨이 가장 잘 닿는 낡은 소파 자리에 정자세로 앉았다. 쏴 하는 소리와 함께 선사시대의 바람 같은 시원한 공기가 내 얼굴에 와닿았다. 온몸의 땀구멍이 기분 좋게 오므라드는 느낌. 이 30분의 천국을 위해 나는 나머지 24시간의 지옥을 견뎠다. 내 삶은 이 에어컨처럼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과 절약의 원칙 위에서 돌아갔다. 남편이 건설회사 격리과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후 우리는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이 작은 빌라를 샀다. 그리고 몇 해 안 되어 남편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외아들 민수는 은행에 다니는 며느리와 결혼해 지금은 강 건너 신도시의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2번 명절 때나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다.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들 제 살기 바쁜 세상이니까. 대신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내 삶을 꾸려나갔다. 그 방식이란 철저한 기록과 절약이었다. 삐. 주방 타이머가 요란하게 울렸다. 천국 같던 30분이 끝났다는 신호였다. 나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에어컨은 마지막 숨을 토해내듯 다시 털썩 소리를 내며 멈췄다. 방 안에는 다시 선풍기의 앵앵거리는 소리와 숨막히는 열기만이 남았다. 창밖을 내다보니 빌라 입구의 작은 경비 초소에서 최 경비 아저씨가 연신 부채질을 하며 땀을 닦고 있었다. 저 좁은 공간에는 에어컨도 없을 터. 저 양반도 나처럼 이 여름을 힘겹게 나고 있구나. 연민이 일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어 내가 직접 끓여 식혀둔 시원한 보리차를 물병에 담았다. 그리고 장롱 속에서 시집 올 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곱게 자수가 놓인 부채도 하나 꺼내 들었다. 경비 아저씨,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경비실의 작은 창문으로 내가 물병과 부채를 내밀자 최 경비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할머니, 뭘 이런 걸 다.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가세요. 더운데. 괜찮긴요. 이거라도 좀 드시고 하세요. 이 더위에는 건강이 최고예요. 나는 그의 손에 억지로 물병을 쥐어주고 부채를 건넸다. 그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저 이 작은 나눔이 찜통 같은 여름날 그에게 작은 그늘이 되어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나 자신이 넉넉해서가 아니었다. 나 역시 그처럼
이 도시의 외로운 섬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서로를 보듬어야만 했다. 방으로 돌아온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나의 가장 중요한 일과를 시작했다. 바로 가계부를 쓰는 것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거의 5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나의 습관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 작은 건설 회사에서 격리과 직원으로 일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모든 거래에는 반드시 기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나는 그때 배웠다. 나는 돋보기를 끼고 오늘 내가 쓴 돈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7월 15일 맑음, 폭염, 식료품 시장 콩나물 1,000원, 두부 한 모 젤 200원, 교통비 버스, 왕복, 초부율 600원, 기타 약국 파스음 3,500원, 총 지출 300원. 나는 1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고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야만 직성이 풀렸다. 그것은 돈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다. 내 삶을, 내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매일의 지출 기록을 마친 후 나는 습관처럼 가계부의 맨 뒷부분을 펼쳤다. 그곳에는 일반적인 가계부와는 다른 종류의 기록들이 있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내가 아들 민수에게 건넨 돈의 목록이었다. 나는 이 기록들을 원망이나 집착으로 쓴 것이 아니었다. 그저 격리 출신의 꼼꼼한 성격 탓이었다. 내 손을 떠난 모든 돈은 그 목적과 날짜가 분명해야만 했다. 나는 이것을 사랑의 장부라고 불렀다. 2005년 4월 12일 아들 민수 대학 등록금 금 400만 원 정 아비 퇴직금의 일부. 2012년 9월 3일 아들 민수 결혼 전세 자금 보탬 금 5천만 원 정 우리의 노후 자금. 2018년 3월 5일 손주 서준 초등학교 입학 선물 금 30만 원 정. 2021년 11월 20일 며느리 지영 주식 투자 손실 보전 긴급 요청 금 2천만 원 정. 나의 마지막 비상금. 한 줄 한 줄 기록을 읽어 내려가자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 모든 것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결과로 지금 내게 남은 것은 낡은 빌라 한 채와 얼마 되지 않는 연금이 전부였다. 아들은 이제 대기업의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고 며느리는 잘 나가는 자산관리사라고 했다. 그들은 이제 나보다 훨씬 더 부유했다. 그래도 자식이 잘 되었으면 된 거지. 나는 애써 마음을 다독이며 가계부를 덮으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가계부 맨 마지막에 적힌 가장 최근의 기록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2023년 5월 8일 어버이날 아들 내외 어머니 빌라 구매 자금 보탬 금 3천만 원 정. 나의 마지막 남은 적금을 해약하여 작년에 아들 내외는 내게 어버이날 선물이라며 이 빌라를 사주었다. 물론 내 돈 3천만 원을 보태서.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파트의 명의가 아들 민수가 아니라 며느리인 윤지영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그때 아들은 말했다. 어머니, 요즘은 세금 문제 때문에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대요. 지영이가 어머니 재산까지 다 관리해 줄 거니까 걱정 마세요. 나는 그 말을 순진하게 믿었다. 나는 그 기록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를 추가했다. 명예 며느리 윤지영. 왠지 모를 불안감이 뜨거운 공기처럼 내 주위를 맴돌았다. 나는 가계부를 덮고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는 다시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선풍기 앞에 앉았다. 선풍기는 더운 바람만 휘저을 뿐 조금도 시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나의 이 사소한 습관, 모든 것을 기록하는 이 버릇이
훗날 내 존엄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줄이야. 그리고 저 늙고 병든 에어컨 하나가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될 줄이야. 나는 그저 이 지독한 여름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만을 조용히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이었다. 그해 여름의 더위는 재앙에 가까웠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기온에 기상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폭염 경보를 발령했다. 뉴스에서는 더위를 피하려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이는 해수욕장과 밭에서 일하다 쓰러진 노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번갈아 나왔다. 이런 날이면 나의 낡은 빌라는 거대한 찜질방이 되었다. 한낮의 열기를 고스란히 머금은 옥상과 벽은 밤이 되어도 그 열기를 식히지 못하고 뿜어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다. 현기증이 잦아졌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등줄기에서는 땀이 흘러내렸다. 입맛도 없어. 찬물에 밥을 말아 겨우 몇 술 뜨는 것이 식사의 전부였다. 나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루 2번, 30분씩 허락된 에어컨 바람뿐이었다. 나는 그 시간을 전보다 더 소중하고 절박하게 여겼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늙은 에어컨을 보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 더위에 만약 에어컨마저 고장 나버린다면 나는 상상만 해도 아찔했다. 사건은 그 폭염이 절정에 달했던 어느 주말 오후에 일어났다. 현관문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며느리 지영이가 서 있었다. 그녀는 시원해 보이는 흰색 리넨 원피스 차림에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가 들려 있었다. 어머님, 저 좀 들어갈게요. 그녀는 내 허락도 구하지 않고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에어컨을 대신해 앵앵거리고 있는 내 작은 선풍기를 보며 혀를 찼다. 어머님, 지난달 전기 요금 고지서 보셨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금액이에요. 그녀가 내 눈앞에 고지서를 흔들어 보였다. 내가 사는 이 작은 빌라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제법 큰 금액이 찍혀 있었다. 내가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15년 넘은 낡은 에어컨의 정의 효율은 최악이었던 것이다. 날이 너무 더워서 나도 모르게 조금 더 틀었나 보구나. 미안하다. 다음 달부터는 더 아껴 쓰마.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며느리는 내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재산관리사로서 고객을 대하듯 차갑고 사무적인 말투로 나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건 그냥 아껴 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자산관리의 문제라고요. 이 집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이 집에 속한 모든 자산의 효율성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는 것은 집주인인 저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예요. 자산관리, 효율성, 비용 지출,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딱딱한 단어들이 내 머리를 맴돌았다. 나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도 못한 채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저 에어컨 모델이 언제 거죠? 좋기 15년은 넘었죠. 저런 구형 에어컨은 요즘 나오는 신형 인버터 에어컨에 비해 전력 소비량이 3배는 높아요. 이건 그냥 정의 요금을 떠나서 이 집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깎아먹는 비효율적인 부실 자산이란 말이에요. 나는 간신히 입을 열어 변명했다. 지영아, 그래도 날이 이렇게 더운데 나 같은 늙은이는 에어컨 없이는 여름을 나기가 너무 힘들다. 혈압도 높아서 더위 먹으면 큰일 나. 내 건강에 대한 호소에도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어머님, 그건 수치로 증명되지 않는 감정적인 요소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정의 요금은 매달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명백한 데이터죠. 저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만 해요. 이건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 비즈니스라고요. 비즈니스, 그 한마디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그녀에게는 그저 비즈니스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와 상의할 필요도 없다는 듯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미리 알아봐둔 에어컨 철거 업체였다. 네, 사장님, 저번에 문의드렸던 윤지영입니다. 네, 지금 바로 와주세요. 주소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설마 했던 일이 눈앞에서 현실로 벌어지고 있었다. 지영아, 안 된다. 제발 이러지 마라. 저건 내 시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유품이나 마찬가지란 말이다. 내가 애원하며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내 손을 벌레라도 떼어내듯 차갑게 뿌리쳤다. 바로 그때 아들 민수가 집으로 들어왔다. 아마 며느리가 미리 연락을 해둔 모양이었다. 나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아들에게 달려갔다. 민수야, 내 아내 좀 말려다오. 저 사람이 네 아버지가 사준 에어컨을 떼어간단다. 내가 저급하면, 없으면 이 여름을 어떻게 나니? 응. 아들은 나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그래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 말씀대로 날씨가 너무 덥잖아. 하지만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남편의 말을 잘랐다. 심하다고. 뭐가 그럼 저 비효율적인 기계가 매달 뿜어내는 전기 요금은 당신이 낼 거야. 아니면 저 낡은 기계에서 불이라도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리스크 관리 몰라.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 좀 해. 아들은 아내의 그 이성적인 논리 앞에서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나를 외면한 채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아들의 침묵은 동의보다 더 잔인한 비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업복 차림의 인부 2명이 도착했다. 그들은 익숙한 솜씨로 내 작은 방의 사적인 공간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왔다. 드르륵, 쾅, 탕, 공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내 몸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그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지켜보았다. 그들은 15년간 내 여름을 지켜주었던 늙은 동지를 벽에서 무자비하게 떼어냈다. 에어컨이 있던 자리에는 흉측한 구멍과 함께 누렇게 변색된 벽지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인부들이 끙끙거리며 에어컨 실외기를 들고 나갈 때 나는 그 위에 붙어있던 남편이 직접 써준 과부하 주애라는 작은 스티커를 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모든 작업이 끝났다. 인부들이 떠나고 며느리는 마치 큰일을 해낸 사람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자, 이제 됐네요. 이걸로 이 집의 에너지 효율이 30%는 개선됐을 거예요. 어머님,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들 내외는 떠났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한참을 서 있었다. 에어컨이 사라진 자리는 뻥 뚫린 내 마음 같았다. 방 안의 공기는 전보다 더 뜨겁고 무겁게 나를 짓눌렀다. 선풍기가 내뿜는 더운 바람이 마치 그들의 조롱처럼 느껴졌다. 나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가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해요? 내 뺨 위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다.
나의 길고 외로운 여름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아니, 이것은 여름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전쟁에서 무기 하나 없이 맨몸으로 버려진 폐잔병이었다. 에어컨이 뜯겨 나간 후 나의 작은 빌라는 완벽한 한증막이 되었다. 나는 지옥 같은 열대야와 사투를 벌였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끓어오르는 열기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선풍기는 더운 바람만 휘저을 뿐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찬물로 샤워를 했지만 그것은 잠시의 해결책일 뿐.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은 다시 끈적한 땀으로 뒤덮였다. 음식을 조리하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가스레인지 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방 안의 온도를 더욱 높였다. 결국 나는 불을 쓰는 요리를 포기했다. 나의 식사는 찬물에 만밥과 김치, 혹은 물에 불린 미역에 간장을 찍어 먹는 것이 전부가 되었다. 입맛을 잃었고 기력은 점점 쇠해갔다. 어지럼증이 잦아졌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관절 마디마디가 쑤셔왔다. 나는 이따금 나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아들 내외를 생각했다. 그들은 지금쯤 자신들의 넓고 시원한 아파트에서 쾌적한 여름을 보내고 있겠지. 어미가 이 찜통 같은 방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원망과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그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지금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재앙이 닥쳤다. 웅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며 힘겹게 돌아가던 낡은 냉장고가 마침내 운명을 다한 것이다. 냉장고 안에 희미한 불빛이 꺼지고 모터 소리가 멎었다. 처음에는 정전인가 싶었지만 선풍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냉장고의 고장이었다. 남편과 함께 혼수로 장만해 30년 넘게 써온 나의 또 다른 늙은 동지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나는 망견자실했다. 이 더위에 냉장고마저 없다니. 안에 있던 얼마 안 되는 반찬과 나의 유일한 생명수였던 시원한 보리차는 이제 곧 썩어버릴 터였다. 이것은 단순한 가전제품의 고장이 아니었다.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였다. 새 냉장고를 살 돈은 없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사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랬다가는 며느리에게서 그럴 돈 있으면 어머님 요양원 비용이나 보태겠다는 핀잔만 돌아올 것이 뻔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중고, 나는 시장에 가는 길에 보았던 동네 어귀에 허름한 만물 중고 가전 가게를 떠올렸다. 나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 그곳을 향해 길을 나섰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지열에 숨이 턱턱 막혔다.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도 등에서는 비 오듯 땀이 흘렀고 눈앞이 핑핑 돌았다. 10분 남짓한 거리가 내게는 천리길처럼 느껴졌다. 간신히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탈진 직전이었다. 가게 안은 온갖 낡은 세탁기와 텔레비전, 선풍기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고 기름 냄새와 먼지가 뒤섞여 있었다.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러닝셔츠 차림의 뚱뚱한 중년 남자가 평상에 누워 신문을 보고 있다가 나를 귀찮다는 듯 쳐다보았다. 뭘 찾으슈? 저 냉장고 작은 거 중고로 하나 사려고요. 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에 남자는 손가락으로 가게 안쪽 구석을 가리켰다. 냉장고는 저기 있으니 알아서 보고 고르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없어 보였다. 나는 그의 무심함에 조금 서운했지만 아쉬운 건 나이니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냉장고들이 쌓여있는 곳으로 가
그나마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 작은 냉장고 하나를 골랐다. 가격을 물어보기 위해 주인에게 다가갔을 때 나는 그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보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앞에는 영수증 더미와 숫자들이 어지럽게 적힌 낡은 장부가 놓여 있었다. 아, 씨, 이거 세금 왜 이리 많이 나왔어? 장사해서 남는 것도 없는데. 미치겠네 정말. 그는 혼잣말을 하며 짜증을 냈다. 나는 무심코 그의 장부를 곁눈질했다. 그리고 순간 내 눈이 번쩍 뜨였다. 직업병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다. 사장님, 왜 또 그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그 장부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내 말에 남자는 웬 할망구가 장부는 봐서 뭐하게 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장부책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매입 비용을 전부 비용 처리하셨는데 저기 저 세탁기랑 에어컨 같은 건 자산으로 잡아서 감가상각으로 비용을 몇 년에 나눠서 처리하면 올해 내는 세금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만 내 입에서 자산, 감가상각, 비용 처리 같은 전문 용어가 흘러나오자 남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자신의 장부와 영수증 더미를 내게 밀었다. 할머니가 이런 걸 어떻게 아슈 옛날에 회사에서 격리 일을 좀 오래 했습니다. 나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나의 진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기력 없고 병든 늙은이가 아니었다. 숫자를 마주하는 순간 내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해졌다. 나는 그의 뒤죽박죽인 영수증들을 매입과 매출, 인건비와 임대료, 기타 비용으로 완벽하게 분류했다. 그리고 그의 엉망인 장부 대신 깨끗한 종이에 새로운 장부 양식을 만들어 주었다. 보기 쉽게 정리된 수입과 지출 내역, 그리고 월별 손익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손익계산서까지.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사장님 장부를 보니 구형 브라운관 텔레비전 같은 건 매입 원가도 안 남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네요. 저런 건 빨리 헐값에라도 처분해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낫습니다. 대신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니 저런 소형 냉장고나 세탁기 재고를 더 확보하시는 게 이익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재고 회전율, 현금 유동성, 이익률 개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가게 주인 박 씨는 입을 떡 벌린 채 듣고 있었다. 그는 경애와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 할머니, 대체 정체가 모욱과 무슨 경제학 교수님인 줄 알았네. 허허,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만. 동네에 이런 고수가 숨어 살고 있을 줄이야. 그는 그 자리에서 내가 골랐던 작은 냉장고를 거의 거저나 다름없는 싼값에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당장 오늘 배달해 주겠다며 자신의 낡은 트럭에 냉장고를 실었다. 그는 이제 나의 사장님이 아니라 나의 첫 번째 고객이자 든든한 아군이 된 것이다. 그의 이름은 박대호. 우리는 그날부터 박 사장님, 순이 할머니라고 부르며 말을 트게 되었다. 나는 오랜만에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는 기쁨과 내 능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다는 자신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거의 잊고 살았던 쓸모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그렇게 작은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며느리 지영이었다. 나는 혹시나 에어컨을 떼어간 것에 대해 사과라도 하려는 것일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나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밝고 명랑해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렸다. 어머님,
저예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머님 댁전기 사용량을 인터넷으로 확인해 봤거든요. 와, 지난달보다 엄청나게 줄었더라고요. 역시 제가 그 낡은 에어컨을 치워버린 게 어머님 살림에 큰 도움이 된 거 맞죠? 그녀는 칭찬이라도 바라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그렇게 공과금을 절약하고 계시니 저희가 매달 드리는 생활비도 조금 줄여도 괜찮겠죠? 모든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음 달부터 그렇게 하세요. 다가 전화는 끊겼다. 나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그녀의 잔인한 논리가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다. 그래, 알겠다. 윤지영, 내 논리가 그렇다면 나도 너의 논리로 상대해주마. 내게는 이제 든든한 아군도 생겼고 아직 죽지 않은 무기도 있다. 내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타오르던 희망의 불씨가 이제는 복수의 불길이 되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내 낡은 가계부를 펼쳤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한자 한자 힘주어 기록했다. 며느리 윤지영, 전기 요금 절약을 명목으로 생활비 삭감 통보.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내 무덤을 네가 직접 파는구나. 나의 전쟁은 이제 막 2라운드를 시작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생활비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그 전화는 내게 남은 마지막 미련마저 태워버린 불쏘시개가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황을 기록하고 분노를 사기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방역을 위한 완벽한 무대와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내 인생이라는 연극의 작가이자 감독이 되기로 결심했다. 나의 가장 든든한 아군인 박 사장님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그의 가게에 들러 복잡한 세금 계산과 장부 정리를 도와주었다. 그는 그 대가로 내게 소소한 수리비를 받지 않았고 가끔은 자신이 수리한 튼튼한 중고 선풍기 같은 것을 선물이라며 내밀기도 했다. 아이고, 할머니 같은 분이 우리 동네 상인들 장부만 다 봐줘도 다들 세금 반은 줄이겠네. 나중에 내가 아예 우리 가게 격리로 모셔야겠어. 그의 짓궂은 농담에 나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나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 그것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자존감을 서서히 일깨우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굳이 묻지 않았지만 서로가 세상에 상처받은 외로운 영혼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없는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주 밝고 들떠 있었다. 어머니, 저 좋은 소식 있어요. 저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부산 지점 최연소 지점장으로 발령받았어요. 나는 수화기 너머로 여보, 축하해 하고 외치는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아무런 감흥 없는 목소리로 그래. 잘 됐구나. 축하한다 라고 건조하게 대답했다. 내게는 더 이상 아들의 성공이 기쁘지 않았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저희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가서 같이 저녁 먹어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그 주 주말 아들 내외는 정말로 양손 가득 비싼 한우와 와인을 사들고 나를 찾아왔다. 며느리 지영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살가운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내 옆에 앉아 제잘거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연기에 속지 않았다. 그들의 방문 목적은 곧 드러났다. 어머니, 저희가 부산으로 2년간 발령받아서 지금 사는 아파트는 전세를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지 뭐예요. 며느리 지영이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날따라 유난히 더운 날씨에 내 작은 방 안은 한증막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연신 손부채질을 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저희가 작년에 큰맘 먹고 장만한 가전제품들이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최신형 스마트 냉장고랑 세탁기, 건조기 세트요. 그거 다 합치면 중형차 한 대 값이에요. 그런데 부산의 회사에서 내주는 사택이 하필이면 붙박이 가구가 다 설치된 곳이라 이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들 민수가 거들었다. 이걸 팔자니 산지 1년밖에 안 돼서 너무 손해가 크고 그렇다고 창고에 맡기자니 보관료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정말 골치 아파 죽겠어요. 나는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 어머니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속내가 뻔히 보였다. 특히 며느리 지영이는 에어컨이 없는 내 방의 더운 공기를 불평하며 의식적으로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래, 바로 이것이다. 내 머릿속에서 복수의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있었다. 나는 가장 완벽한 연기를 위해 잠시 생각에 잠긴 척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고 미안한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런, 정말 큰일이구나. 하필이면 둘대가 없어서 어쩌니 나는 그들이 스스로의 문제에 허덕이도록 잠시 시간을 주었다. 그들이 충분히 초조해졌을 무렵 나는 마치 이제 막 좋은 생각이 떠오른 사람처럼 주저하며 말했다. 우리 집이 좁긴 하지만 저기 저 구석은 비어 있는데 정 갈 데가 없으면 너희 이사 갈 때까지만이라도 그 세탁기인지 뭔지 하는 것들을 우리 집에 잠시 두는 건 어떻겠니? 내 제안에 아들 내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들은 아마 내가 지난번의 수모를 다 잊고 다시 순종적인 늙은이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공짜 해결책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내 제안을 덥석 물었다. 어머님 정말요. 아이고, 정말 감사해요.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며느리 지영이는 내 손을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녀의 눈에는 어리석은 노인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교활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나의 결정적인 한 수를 던졌다. 나는 가장 순진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걱정이 있구나. 나는 그런 비싸고 좋은 기계들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말이다. 혹시라도 내가 뭘 잘못 만져서 고장이라도 내면 어쩌니 나중에 딴소리 나오지 않게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해두는 게 좋겠다. 나는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내 친구 중에 저기 저 만물 중고 가전가게 하는 박 사장이라고 있잖니. 그 친구가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 간단하게라도 서류를 하나 만들어두는 게 좋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 써달라고 부탁했지. 내가 내민 것은 물품 보관에 대한 상호 합의서라는 거창한 제목의 서류였다. 내용은 아주 간단했다. 상기 본인은 강민수, 윤지영 부부의 요청에 따라 아래 물품을 본인의 자택 내에 무상으로 보관해 주는 것에 동의한다. 단, 본인은 보관 장소만을 제공할 뿐 해당 물품의 유지, 보수, 작동 및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는 그들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이건 그냥 내가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너희들 재산을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거란다. 내가 잘 몰라서 고장이라도 내면 나중에 너희가 나를 원망할까봐 내 순진한 연기에 며느리 지영이는 완전히 경계심을 풀었다. 그녀는 이 서류가
어리석은 늙은이의 노파심에서 나온 자신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문서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알았어요. 어머님, 뭘 이런 것까지. 어머님께서 저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녀는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아들 민수도 아내를 따라 기계적으로 서명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래도 전문가가 한 명 있는 게 좋겠다며 증인으로 박 사장님을 불렀다. 박 사장님은 가게에서 쓰던 앞치마 차림으로 우리 집에 올라왔다. 그는 능청스럽게 아이고, 아드님 내외분이 참 효심이 지극하시네. 어머님 생각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서류까지 챙기시고 라며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증인란에 자신의 이름과 가게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었다. 그는 합의서 사본 한 부를 챙겨 들고 그럼 나는 이만 바빠서라며 유유히 사라졌다. 함정은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이틀 후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끙끙거리며 번쩍이는 최신형 스마트 가전제품들을 내 작고 누추한 집 안으로 옮겼다. 그 거대하고 하얀 기계들은 마치 내 초라한 살림살이를 비웃는 듯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나는 그 기계들을 덮개로 곱게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여보, 보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들이 낙에서 빼앗아간 시원한 여름을. 나는 그들의 심장이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겨울로 되돌려 줄 겁니다. 내 눈에 차갑고도 단호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들 내외의 값비싼 가전제품들이 내 집 거실 한쪽을 차지한 채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1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나는 더 이상 에어컨 없는 여름을 힘겨워하는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그해 여름을 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도 치열하게 보냈다. 나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동네 도서관과 노인정을 전전했다. 그곳에서 나는 신문을 읽고 최신 기술과 경제에 대한 잡지들을 탐독했다. 특히 나는 아들네가 맡겨놓은 그 최신형 스마트 가전제품들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사용자 매뉴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 읽고 관련 기술 포럼에 가입해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를 꼼꼼히 살폈다. 나는 그 기계들의 장점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약점까지도 파악해 나갔다. 지식은 나의 힘이었고 나는 복수를 위해 나 자신을 무장시키고 있었다. 나의 유일한 동지인 박 사장님과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나는 그의 가게 장부를 정리해주는 것을 넘어 간단한 재고, 관리 프로그램 사용법까지 알려주었다. 그는 내게 고마움의 표시로 가게에 새로 들어온 중고 컴퓨터 한 대를 내 방에 설치해 주었다. 나는 그 컴퓨터로 더 넓은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우리는 종종 그의 가게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신세 한탄을 하기도 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고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내 계획의 마지막 증인이 되어주기로 약속했다. 거실 한 구석에 하얀 덮개로 덮인 채 잠들어 있는 가전제품들. 그것들은 더 이상 내게 굴욕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나의 복수를 기다리는 거대한 트로이의 목마였다. 그리고 마침내 1년 만에 전화벨이 울렸다. 아들 민수였다. 그의 목소리는 작년보다 한결 여유가 넘쳤다. 어머니, 저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부산 지점 근무가 2년이었는데 본사 프로젝트 때문에 1년 일찍 서울로 복귀하게 됐어요. 다음 주에 이사하는데 그때 저희 가전제품들 좀 찾아가도 될까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다. 나는 최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아들이 돌아와서
기쁜 어머니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오, 그래, 잘 됐구나. 고생 많았다. 그럼 언제든지 와서 가져가거라. 그동안 내가 먼지 쌓일까봐 잘 덮어두었단다. 내 순진한 대답에 아들은 완전히 안심한 듯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가장 먼저 박 사장님에게 연락했다. 사장님, 때가 왔습니다. 약속한 이삿날, 아들 내외는 이삿짐 센터 직원 2명과 함께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 며느리 지영이는 여전히 거만했고 나를 보자마자 인사는커녕 명령부터 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기사님들 바쁘시니까 짐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덮개를 걷어내자 1년간 잠들어 있던 하얗고 번쩍이는 가전제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외관은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다. 내가 틈틈이 마른 걸레로 닦아두었던 덕분이었다. 지영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직원들에게 손짓했다. 자, 그럼 어서 옮깁시다. 바로 그때 내가 그들을 막아세웠다.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잠깐만 기다리거라. 모두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이 비싼 것들을 그냥 가져갔다가 나중에 옮기다가 고장났다고 내 탓을 하면 어쩌니. 여기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래야 서로 뒷말이 없지 않겠니? 내 제안은 너무나 합리적이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오히려 늙은이가 혹시라도 책임을 뒤집었을까봐 노파심에 확인하자는 것처럼 보였다. 지영이는 어머님도 참 별걸 다 걱정하시네. 알았어요. 그럼 빨리 확인해봐요라며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삿짐 직원이 가장 먼저 가장 크고 비싼 스마트 냉장고의 코드를 콘센트에 꽂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냉장고 문에 달려있던 화려한 터치스크린은 마치 죽은 눈동자처럼 까맣게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왜 이러지? 직원이 코드를 뺐다가 다시 꽂아보았지만 냉장고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세탁기의 코드를 꽂았다. 웅 하는 힘없는 소리가 한 번 나더니 이내 모터가 멈춰버렸다. 건조기는 아예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거실 안에는 내 작은 선풍기가 돌아가는 앵앵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며느리 지영이의 얼굴이 의아함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마침내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게 달려와 금방이라도 내 멱살을 잡을 듯이 소리쳤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당신이 우리 물건에 무슨 짓을 한 거죠? 일부러 망가뜨린 거죠? 내 이까짓 에어컨 하나 떼어갔다고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해요. 그녀는 이성을 잃고 악을 썼다.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내 서랍 속 깊은 곳에 1년간 고이 보관해 두었던 서류 한 장을 꺼내왔다. 바로 그들이 직접 서명하고 박 사장님이 증인이 되어주었던 물품 보관에 대한 상호 합의서였다. 나는 서류를 지영이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이 서류에 쓰여 있는 대로 나는 너희들의 물건을 보관할 장소만 제공했을 뿐 그것을 유지하거나 보수할 책임은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게 뭐야? 그녀는 서류를 빼앗아 들고 읽더니 말을 잃었다. 나는 그 순간을 위해 준비해두었던 나의 마지막 대사를 시작했다. 나는 미리 연락해두었던 박 사장님을 집 안으로 불렀다. 박 사장님, 전문가로서 이것들 상태가 왜 이런지 좀 봐주시겠어요? 박 사장님은 연극 배우처럼 등장하여 죽어있는 가전제품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척하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아이고,
사모님,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최신 스마트 가전들은요, 그냥 가전제품이 아니라 컴퓨터나 마찬가지예요. 안에는 온갖 민감한 전자회로랑 보드, 콘덴서가 가득 들어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전기도 연결 안 하고 습기 차는 곳에 그냥 방치해두면요, 회로가 부식되고 내부 부품들이 다 망가져 버려요. 주기적으로 전원을 켜서 돌려줬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방치한 게 기계를 완전히 죽여버린 겁니다. 박 사장님의 전문가 소견에 며느리 지영이는 할 말을 잃고 입만 벙긋거렸다. 나는 그런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내 복수의 활용점정을 찍었다. 나는 그녀가 1년 전 나에게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다. 어머나, 지영아, 나는 네가 자산관리 전문가라. 당연히 이런 건 잘 알 줄 알았지. 이렇게 비싼 자산을 아무런 관리도 없이 방치하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인 자산관리 방식 아니니.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의 눈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네가 나한테 만지지 말라고 했잖니. 나는 그저 이 기계들이 내뿜을 엄청난 정의 요금으로부터 너를 지켜주려고 했을 뿐이란다. 나는 네가 가르쳐준 대로 너의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해 준 것뿐이야. 효율적. 그 한마디, 그것은 그녀가 나의 심장을 꿰뚫었던 바로 그 단어였다. 이제 그 단어는 비수가 되어 그녀 자신의 심장에 박히고 있었다. 며느리 지영이의 얼굴이 경악과 모욕감으로 하얗게 그리고 붉게 번갈아 변해갔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논리에 자신이 설치한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것이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이 통쾌하고도 잔인한 복수극의 증인이 되어 서 있었다. 나는 내 발치에 던져졌던 개밥의 굴욕을 그들의 수백만 원짜리 고철 덩어리로 완벽하게 되갚아 주었다. 나의 길고 뜨거웠던 여름은 그렇게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춥고 긴 겨울이 시작될 차례였다. 그날 나의 작은 빌라에서 벌어진 소리 없는 전쟁은 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며느리 지영이는 자신의 논리에 스스로가 무너져 내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장난 가전제품과 내가 내민 합의서를 번갈아 보며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다. 이건 사기야. 당신이 일부러 우릴 속인 거라고. 그녀가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위세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너를 속인 적이 없다. 지영아, 나는 그저 네가 내게 가르쳐준 방식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효율적인 자산 관리 말이다. 내 대답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 민수는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빈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비겁하고 나약했는지를 깨닫고 있는 듯했다. 결국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헛걸음만 한 채 돌아갔고 아들 내외는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집을 나섰다. 그들이 계단을 내려가면서까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악을 쓰는 소리가 열린 현관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그들의 번쩍이는 가전제품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나는 승자의 희열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이 모든 어리석은 복수극을 끝냈다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허무한 결과를 낳는지를 깨닫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며칠 후 박 사장님을 통해 아들 내외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그날 이후 매일같이 집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했다. 고장난 가전제품의 수리비는
새로 사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었다. 며느리 지영이는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 모든 책임을 남편인 민수에게 돌렸다. 당신이 무능해서, 당신 어머니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그녀의 논리였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효율과 계산이라는 차가운 시멘트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았다. 그 기반이 무너지자 집 전체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결국 그들은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창가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보았다. 여보, 이게 맞는 걸까요? 내가 너무 심했던 걸까요?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나의 선택을 지지한다는 듯 온화한 미소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아들 민수가 혼자 서 있었다. 그는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가 내민 냉보리차를 단숨에 들이켰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지영이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머니께 정말로 사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법정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회의 모습이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그 차가운 논리가 무서웠습니다. 그녀의 말에 반박하면 제가 무능하고 감정적인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하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하고 제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존엄성보다 제 아내 앞에서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못난 놈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고백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어머니께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아들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변명이나 자기 연민이 없었다. 오직 뼈저린 후회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간절함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들아,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 네 삶으로 보여주거라. 네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네 행동으로 증명한다면 어미인 나도 너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 날이 올지도 모르지. 나는 그에게 쉬운 용서를 베풀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의 문은 열어주었다. 아들은 내 말에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 다음 날 내게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아들이 보낸 설치 기사들이 우리 집에 최신형 인버터 에어컨을 설치한 것이다. 내가 평생 써본 적 없는 조용하고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다는 최고급 모델이었다. 그는 자신이 빼앗았던 나의 여름을 그렇게 상징적인 방식으로 되돌려주고 있었다. 에어컨 설치가 끝나고 나는 리모컨을 눌렀다. 쏴 하는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시원하고 쾌적한 바람이 내 온몸을 감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것은 단순한 찬 바람이 아니었다. 내가 되찾은 나의 존엄이자 나의 새로운 여름의 시작이었다. 새로운 자신감을 얻은 나는 더 이상 작은 방 안에만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게 남은 인생을 무기력하게 늙어가고 싶지 않았다. 내게는 아직 세상에 쓸모있는 능력이 남아 있었다. 나는 박 사장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계획을 털어놓았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 가게 장부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다른 가게들 장부 정리도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월말에 세금 계산서 때문에 골치 아픈 가게들이 많을 텐데요.
내 제안에 박 사장님은 무릎을 쳤다. 아이고, 할머니, 그거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동네 국수집, 세탁소, 과일 가게 사장들, 다들 세매는 약해서 매번 세무서에 벌금 내기 일수인데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다들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겁니다. 그는 당장 자신의 가게 앞에 작은 간판을 하나 내걸었다. 이순희 할머니의 꼼꼼 회계 서비스, 복잡한 장부 정리, 세금 계산, 맡겨만 주십시오.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나의 첫 고객이 된 박 사장님이 내가 정리해준 장부 덕분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절감했는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다니자 하나둘씩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내 작은 방의 책상을 나의 새로운 사무실로 꾸몄다. 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신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손과 경험을 사용했다. 나는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 한눈에 보기 쉬운 맞춤형 수기장부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지적해주고 더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컨설팅까지 해주었다. 나의 꼼꼼함과 정확함은 금세 입소문을 탔다. 나는 더 이상 민수 엄마나 어느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동네 상인들 사이에서 이순희 회계사님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나는 내 이름과 내 능력으로 다시 세상에 나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새로 설치된 에어컨에 시원한 바람 아래 여러 가게의 장부들을 펼쳐놓고 숫자를 맞추었다. 숫자는 정직했다. 내가 쏟은 노력만큼 정확한 결과로 내게 돌아왔다. 나는 내가 되찾은 이 평온하고도 주체적인 삶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잃어버렸던 나의 여름은 이렇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풍요롭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 후로 1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나의 삶은 내가 한때 꿈꾸었던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떤 때보다 충만하고 평화로웠다. 나의 작은 회계 서비스, 이순희의 꼼꼼 회계는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졌다. 나는 더 이상 내 작은 방 책상에서 일하지 않았다. 박 사장님의 가게 옆 작은 상가를 얻어 나의 첫 사무실을 열었다. 간판에는 대표 이순희라는 내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회계학을 공부하는 젊은 여직원을 한 명 고용했고 그녀에게 나의 50년 경력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던 늙은이가 아니라 직원과 고객들에게 대표님 혹은 선생님으로 불리는 존경받는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있었다. 내 사무실 벽에는 내가 평생 써온 낡은 가계부 첫 페이지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모든 거래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그것은 나의 경영 철학이자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다. 고객들은 나의 꼼꼼함과 정직함을 믿었고 그 믿음은 내 사업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아들 민수와의 관계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다. 녀석은 결국 아내 지영이와 이혼했다. 그리고는 은행에 사표를 내고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했다. 그는 주말마다 나를 찾아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새로운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아들은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와 전처의 허영심에 휘둘렸던 나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나는 그의 고백을 묵묵히 들어주며 때로는 인생 선배로서 따끔한 조언을, 때로는 어머니로서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어머니,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왜 어머니의 고통보다 제 체면이 더 중요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은 법이란다. 아들아, 중요한 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이지. 너는 지금 아주 잘 해내고 있다. 나는 아들이 사다 준 새 에어컨을 볼 때마다 그를 용서하기로 한 나의 결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 에어컨은 단순히 시원한 바람을 내보내는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의 뉘우침이자 우리가 되찾은 신뢰의 상징이었다. 나의 새로운 삶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을 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나누기로 결심했다. 나는 매주 토요일 오후 동네 주민센터에서 어르신을 위한 금융교실을 열었다. 여러분, 요즘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들? 딸 목소리를 흉내내서 돈을 보내라고 하는 보이스피싱부터 터무니없는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하라고 꼬드기는 사기꾼들까지 우리 노인들의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노리는 늑대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나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를 했다. 복잡한 금융 용어 대신 쉽고 현실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했다. 공과금 고지서 제대로 읽는 법, 숨어있는 보험금 찾는 법, 그리고 사기꾼들에게 속지 않는 법까지. 나의 교실은 언제나 10,000원이었다. 어르신들은 내 강의를 들으며 이런 건 자식들도 안 가르쳐주는 건데 이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똑똑해진다며 고마워했다. 나는 그분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과거에 내가 겪었던 수모와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복수가 완성되는 진정한 방식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2025년 여름, 작년보다 더 지독한 폭염이 다시 찾아왔다. 나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내 사무실에서 고객의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을 누군가 두드렸다. 작년에 내가 시원한 보리차를 건넸던 그 초의 경비 아저씨였다. 그의 손에는 시원한 냉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대표님, 더운데 밖에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한 잔 드시고 하세요. 그가 내게 냉커피를 건네며 쑥스럽게 웃었다.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이제는 내가 그에게서 존경과 감사가 담긴 시원한 음료를 대접받고 있었다. 나는 그의 배려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시원하고 쾌적한 공기가 나를 방였다. 나는 저녁을 먹고 내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습관처럼 나의 가계부를 펼쳤다. 여전히 나의 하루는 기록으로 마무리되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 풍경을 보며 외로워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저 불빛 속에서 나만의 자리를 찾은 당당한 구성원이었다. 나는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여보, 보고 있나요, 나? 아주 잘 해냈지요. 당신이 사준 낡은 에어컨 하나로 나는 내 존엄과 인생을 모두 되찾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사진 속 남편이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나를 향해 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에어컨의 기분 좋은 소음이 마치 내 2번째 봄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려왔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찾아오는 인생의 지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